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의 주입식 방식은요, 바로 록펠러 재단에서 그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1903년 록펠러가 일반교육위원회를 창설하고요, 미국 국립학교 노예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 대상자는 백인, 중하류층,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이민자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이 국민들을 바로 록펠러 교육의 이 세뇌 교육의 이 시스템으로 교육을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는 이제 상류층 백인들을 위해서는요, 따로 사립학교를 만들고 그들에게는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후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패망한 일본을 앞세워서요, 한국의 미국 공립학교의 이런 교육 방식을 이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교육은요, 바로 록펠러가 설계한 이 획일적인 인간, 커스텀적인 인간을 만드는 그 교육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교육이 매우 비슷한 점도 바로 이 록펠러 교육의 이 폐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역시도 한국과 매우 비슷한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류층은 당연히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는 거죠. 미국 상류층들은요, 절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적용돼서 자본가들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록펠러 재단의 이 철학적인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급 관료주의 사상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마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실행하라. 그리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해라. 그리고 모든 인간은 같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너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한국에서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황은요, 내 자신이 나를 갑자기 잃어버렸던 나를 찾기 시작하는 자아의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내 머리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발병하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들에 의한,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세뇌가 당한 겁니다. 이 록펠러 이 재단의 교육의 세뇌를 당해서 아이를 20살 이전까지 어떠한 자립심도 주지 않고 세뇌당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20살이 넘기 시작하면 네가 나가서 이제 어른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이 아이에게는 자립이라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식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30살이 넘어서 어른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 공황장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신적 공황장애가 30대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런 정신질환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한국은요, 교육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의미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 일본과 한국 다 우리가 이 컬처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맞게끔 교육도 발전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록펠러 재단의 획일적인 시스템은요, 이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문화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고요. 산업혁명에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 나눠져 있습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의문, 고민, 생각, 리더십, 이런 것들은 다 상류층 자녀들이 가져가고요. 뭐 미국 같으면은 유명 명문가 아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계산적인 해답, 그 다음에 획일화된 시스템, 그리고 개성이 없는 기계 같은 노련함은 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으로 구분지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철학이 매우 낯설고 어색합니다. 왜? 그것이 저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교육, 그 시스템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 그거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거 배워봐야 의미 없어. 이렇게 이미 규제가 돼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요, 절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특성,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생존해왔던 그런 육감적인 기능들을 키워나가는 게 진정한 교육이죠. 록펠러 재단은 기계를 만들었던 거지 사람을 만들었던 게 아닌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또 한국에서 교육 개정에 지금 열풍이 다시 불고 있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아이들만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2017년부터 국영수 20에서 30% 비율로 줄이고 문과와 이과 통합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교육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데 록펠러 교육의 재단 그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요, 절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는 교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게 이 록펠러 재단의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고요. 그 위의 교육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부모들이 성장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록펠러 재단의 교육과 정반대로 추진하고 있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4개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핀란드는요, 우리 한반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크는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인 5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왜 핀란드를 선택했느냐? 핀란드 역사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갈수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축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란드, 이런 현상들이 매우 핀란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을 핀란드화 시킬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지리적 경제적인 부분 보자면 쉽게 말하자면 뭐 이 핀란드 역시도요 인재 배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인재를 계속 배출해내지 못하면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점들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 교육에서 가장 지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바로 그런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바로 사교육이 없이 오직 공교육만을 통해서 엄청난 학습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냉정하게 한번 봐보세요.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건지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건지 한번 머리로 잘 고민을 한 번만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때 딱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블록. 내가 아이를 레고블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교육은요, 저 록펠러 교육은요, 철저하게 레고블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아이들의 선택과 힘은 줄어든다고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이야기가 약간 또 벗어났는데, 핀란드에서는요, 이 교육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끈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우나. 우리 이제 그 목욕탕 24시 막 사우나 이런 게 있어요. 핀란드에서도. 그 다음에 시벨리우스 핀란드의 현대 음악가입니다. 겁나 뜬금없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국가의 이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모델이 생겨납니다. 자, 끈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끈기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그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가지고 이걸 안 먹고 참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아이가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가 있었고 마시멜로를 끝까지 참아서 2개를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중은 중간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끈기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인생의 철학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더 크게 생각을 하자면 바로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으로 이런 끈기 있는 사람들의 시너지로 인해서 상당한 큰 정책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자, 끈기는요, 우리가 자꾸 이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최악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끈기는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립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부모님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보람을 찾아갈 수 있어야지만 끈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오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아이가 아직 흥미를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지 그 아이가 끈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신의 보람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요. 바로 끈기를 버려버립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조심하셔서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자기가 잡아서 끌어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게 다다. 그리고 핸들링, 우리가 말하는 핸들링을 해주는 게 다지 절대 그 아이의 선택까지 참견하고 그 아이의 직접적인 인생의 문제까지 참여해서 그 아이를 거들어 주지 마라.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그리고 아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의 자존감과 아이를 천재적인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보다도 중요하고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을 갖든 아이가 어떤 의견에 대한 의문점을 갖든 그런 것들을 아이가 표현하는 걸 끝까지 충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집중력을 갖게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핀란드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사우나입니다. 이 사우나 아까 말했듯이 24시 사우나. 우리나라 그러면 뭐 24시 뭐 수십 명이 와서 뭐 사우나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최고네. 이거에서는 최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홀딱 벗은다고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지. 사우나의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복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의미를 없애자. 가난한 사람일수록 옷이 허름할 것이고 부자인 사람일수록 옷이 좋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차등과 차별을 배우게 되고 이런 걸로 통해서 평등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에서는 서로가 옷을 홀딱 벗어서, 우리가 어차피 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에서의 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사우나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하관계가 없는 분위기로 편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회사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런 토론에서 요실 없이 자기 생각을 위축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우나 속에 있는 평등한 대화가 결국 아이디어와 의견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니기 싫은 회사, 내가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고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다양성이라는 시스템에 매우 적합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사우나는요, 평등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이고요. 심지어 핀란드에서는요, 회사가 사우나에서 회의를 하는 독특한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사우나적인 토론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왜? 한국은 유교교육이 팽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억양들, 그러니까 말의 억양들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주로 유교 사상이 매우 깊숙이 박혀 있는 나라일수록 언어적인 상하의 관계가 매우 심합니다. 그 문화를 한국은 허물어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윗사람들이 열린 마인드를 갖고 눈높이를 맞춰준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에 정말로 이게 잘 녹아들어서 적용이 된다면 한국은 상당한 경제와 정치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벨리우스만이라는 이런 이제 음악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학교에서는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숙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다형, 그러니까 2지 선다형, 3지 선다형 같은 이런 선다형 시험이 없으면서요, 세 번째 학교 간 어떤 서열에 대한 수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즉 숙제가 없는 이유는요, 정해진 틀 안에서 압박받고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남이 준 걸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선다형 시험이 없는 이유는요, 인생이라든지 교육에서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세상에 정해진 답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선다형 같은 답, 이런 쓰레기 같은 답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세뇌시킵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세상 지금 살아본 사람들 알잖아요. 뭐 공식이 있습니까? 없잖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 간의 수준 차이를 없애는 거,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니 교육이라는 게 내 환경과 내 집에서 가까운 데서 교육 받으면 되지, 거기에 왜 서열을 두고 수준을 둬가지고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왜 거기에다가 열등감을 심습니까?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배울 거 아닙니까? 결론은 왜 이딴 짓을 만드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한국은 록펠러 재단 교육에 너무 세뇌당하다 보니까 교육에도 저런 서열을 두고요. 그 아까 말했죠. 제가 상류층을 위한 사립학교 리더 교육 강화시킨다고 록펠러 교육이. 그거 지금 그 짓거리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이. 이게 뭔 짓거리야. 에? 그러면 그 몇 명의 인간들만 빼놓고 나머지 인간들은 개쓰레기처럼 살아 이거요? 이런 교육 받으면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진 애들을 건져 올릴 생각하지 못하는 망정 쓰레기 같은 데 떨어졌다고 더 쓰레기 같은 데다가 구겨 쳐 넣어버리면 지금 그런 교육을 지금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포기하지 않아야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른들이 해야 될 책임인가 의무. 근데 저런 걸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스스로한테 더 열등감 만들고 더 저기 뭐지 상대적 박탈감 만들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저런 걸 만들어야지. 난 저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뭐 학교 간의 수준 차이를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어이가 없네 새끼들 진짜.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주로 3-4시간, 하루에 3-4시간만 공부하고요. 일주일에 20시간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함에도 불구하고요. 중등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외국어를 구사하게 되고, 특히 영어는 거의 자국민, 미국 자국민이나 영국에서 쓰는 이 영어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능숙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교육은요 절대 양이 아니에요. 질이란 말이지 질. 예? 한국처럼 야간 교육식 밤새워서 교육시키고 뭐 수능 통과해야 돼. 아니 그런다고 영어 하나 뭐 아는 새끼 있어. 제대로 뭐 발음 뭐 미국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뭐야 도대체. 그렇게 배워서 뭐 한다고 애들이 뭐 그렇게 알아서 뭐 한다고. 결국 뭐 삼성을 갈 거고 뭐 현대 갈 거고 뭐 그거 말고 뭐 했을 건데 그런 교육 도대체.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내가 배워왔지만 내가 배워본 나도 얼척이 없네. 나도 영어를 못해. 님이 아주 그냥 핀란드보다 한 수십 배는 영어 교육 공부한 것 같아. 다 잊어먹었어요, 다. 왜? 주입식 교육이니까. 결국은 핀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요, 교육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화된 시험을 위한 수업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아이들이 획일적인 똑같은 모양의 인형처럼 만들어진 인간들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간이 될 상이 어떤 상이냐면요. 바로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저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필요가 없어. 가장 획일화되고 가장 시스템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 로봇잖아요. 인조인간이야. 인조인간. 인조인간보다 아무리 교육받는다 해도 인조인간보다 획일적이고 인조인간보다 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로봇 좀 그만 키우자고요. 이제 로봇 좀. 결국 핀란드는요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4차 산업이 로봇이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를 핀란드처럼 완벽하게 교육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핀란드니까 핀란드 쪽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한국의 이 록펠러 재단의 교육 시스템을 한번 이제 열어볼까요? 핀란드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에 할애하고 모든 공부들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부는 이 친구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고 수능 시험 통과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지. 누굴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개소리고 그건. 예? 삼성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고 사회에서 레고블록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너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좋은 대학교 안 가려고 하냐?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좋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네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만들어야지. 아니 그게 왜 공부로 만들어지냐고. 에? 공부는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공부지. 남의 남의 회사 차려진 데 들어가서 개처럼 노이처럼 일하는 게 그게 교육의 진짜 의미입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강박관념 심어주고, 아이들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못 이겨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이 망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게 이 아이들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예? 본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아이들이 그거 교육 받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데 왜 애들 문제냐고 그게. 예? 잘못 가르쳐놓고 왜 애들이 문제야. 진짜 보자 해도 진짜 뉴스나 이런 데서도 얼척이 없어. 그래놓고 뭐 애들 뭐 이렇게 문제가 돼서 학교폭력 일어나니까 뭐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무슨 지금 걔 장난합니까 지금? 예? 망가진 게 맞아요. 그걸 당한 부모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예? 교육에 있다고.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몇 번을 참. 아휴. 그리고 한국의 교육은 핀란드와 뭐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과목들 점점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 알파고가 미술, 음악, 체육 배워서 뭐 할 거야? 에? 회사 들어가서 정해진 시스템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뭐 미술, 음악, 체육이 뭔 소용이 있어?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도 이 교육이 세뇌당한 교육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인간들은 뭐 나는 그럼 거기서 살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를 만들고 있는 지금 이런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면은 내가 할 말 없죠. 한국 아이들이 막 사교육 열풍에 막 그 유치원생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미래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미래 꿈이 뭐냐 했더니 부동산 업자요. 이지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한국 교육이. 에?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어차피 40살 넘어가게 되면 내 명예퇴직 당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빨리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하는 게 가장 한국 사회에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와 진짜 교육 맛도 생각하니까 열받네 또. 이쯤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진입하기 전에 핀란드 아이들은 뭐 하느냐, 한국은 뭐 그때부터 영어 하고 뭐 하고 아주 그냥 교육 다니고 막 학원을 20개씩 다니고 있을 때 핀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빵을 굽고요, 노래를 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연 관찰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놉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당연해요. 아이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시는 그 아이의 성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한번 나이를 먹으면 그 추억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나가면 일에 치여 살죠. 거의 대부분 대낮에 낮이든 밤이든 거의 일에 치여 살고 일 때문에 삽니다. 어디 하늘이나 제대로 보고 삽니까? 예? 하늘 보신 적 있어요? 하늘 보면서 구름이 아름답다, 달을 보면 뭐 하기가 수원이나 서울에서는 별도 안 보이던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보고 저 달이 진짜 오늘따라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밤이고 낮이고 학교네 학원이네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끈기가 좋으신 분들입니까? 한국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후회 안 합니까? 나중에? 자기 인생 없이 다른 사람 인생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면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의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그 인성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아이로서 자라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는요, 그 즉시 어른이 됩니다. 근데 그 어른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갈빵 같은 거야. 부피만 거대해졌고 안은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게 교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을 자꾸 어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입을 시켜주는데요. 아니,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야기해서 꿈을 찾으세요, 열정을 찾으세요. 옛날 애들이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나요? 꿈은 없어. 꿈은 추상적인 거야. 네 머리에만 있단 말이지. 누가 찾아주거나 누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꿈 굳이 갖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뭔가를 가져야만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걸 자꾸 교육시켜갖고 아이들한테 긴장감하고 강박관념만 주고.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느끼는 경험들이 나중에 큰 꿈이 되는 걸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한 인격적인 소양이 어렸을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거나 아니면 애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강제로 시키게 되면 집중력에 대한 저하가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즉, 집중력은 어렸을 때 생성이 되는데 두 번 다시 집중력이 향상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게 지금 현대인들,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나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뭐죠라는 이런 의미 없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핀란드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놀이와 잠입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을 놉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잠과 놀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은요, 대부분 질보다 양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의 교육은 질적인 시스템으로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면요, 공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필요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립심과 집중력만 길러주면 그냥 한국에서 미친 짓거리 하는 교육보다 훨씬 빠르면서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훨씬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핀란드는 질적인 양이 중요하다. 8시간, 12시간, 1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4시간 공부해. 그리고 네가 평소 때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몰라? 괜찮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들은 결정을 내냐면요,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전문학교가 철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집중력을 갖게 된 아이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심을 배워. 그냥 학교에서는 그것만 배워,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어 같은 거, 이런 거, 외국어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배워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선택하게 만들어. 그 교육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일하게 만들어. 그러면 끝나. 인재가 되는 거야. 한국 그렇게 교육하는 한 군데도 없어. 아인슈타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한국에서 그런 교육 시키면은 그냥 멍청이, 그냥 바보, 저기 전파사 사장이 나오고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핀란드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은요, 바로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 하나만으로 어떠한 교육이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 만들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 외국어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을 해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외여행, 영어나 아니면 그런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에 핀란드는요, 노키아가 무너졌죠. 이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왜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핀란드는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왜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망하면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삼성이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의존되는 것 역시도 다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핀란드는요, 노키아의 부재가 결국 새로운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만들고 청년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없어도 돼. 그래도 청년들은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집중력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자금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사회 나왔을 때 공짜 교육, 공짜 진로를 다 모든 돈을 쏟아 부어 주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기고 있는 부수적인 노동력이 또 돈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육, 이게 앞으로의 모든 비전이고 힘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은 4차 산업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하건 아무리 해답을 빨리 찾든 그게 왓슨이나 알파고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교육은요, 만들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오히려 기계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집중력과 선택, 이 두 가지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좀 길어졌네요. 근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또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교육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방송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또 다음에 해야 될 방송으로 그냥 일정을 잡아놓겠다라는 이야기지. 어쨌든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